안녕하십니까. 성명서 읽어주는 별강사 김형성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내용은 다루었던 내용인데 오늘 급하게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18일 날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는 지금 아마 두 번째로 다뤘던 내용 것 같아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죠. 이거 지난번 했던 걸 오늘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날 기사인데요. 서비스 산업 발전법 여야 합의철이 가닥이 잡혔다. 이게 진짜 막 추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작년 10월 11월에 그런 걸 하겠다라고 보였는데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한 내용이 거의 다 잡혔습니다. 제목이 보시듯이 야당 시절 반대했던 문재인, 그렇죠. 현재 3월 초 기재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이거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인데요.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여러 곳에서 같이 우리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제목부터 읽어보죠. 코로나19 위기에 의료민영화,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추진 중단하라. 그 거대 여당과 야당이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성명서입니다. 복습 잠깐 할까요? 서발법, 서비스 산업발전법이었는데 이게 딱 직관적으로 안 오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2011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2012년도에서는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좀 더 특징적으로는 2015년도에는 재벌들이 이 법이 통과되길 너무 바래서 박근혜한테 로비도 했던 정황들도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과도 관련된 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발전법, 서발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서비스 산업 발전이잖아요.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사회공적 서비스, 의료, 교육, 철도, 전기 이런 것들이 사회공공 서비스겠죠. 서비스 부분을 산업화에 발전시키는 법안이다라는 건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한다는 게 서발법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무한한 서비스 영역,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농업,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서비스 산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정부 기구 안에 거기에 장이 기재부 장관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나머지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계획을 내어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진행시키고 이런 것들 점검하고 이런 견인해내는 법 제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서발법이에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였냐면 이 서비스 산업발전법은 기재부 장관이 주도할 것이고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 규제 완화하는 시대착오적 신자유주의 민영화법이다. 또한 이걸 법으로 하는 국가는 전례가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강조드렸어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공공서비스를 모두 민영화하려는 법안이기 때문이죠. 서비스 공공부분을 산업발전 민영화라는 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명서에. 이게 의료민영화법이라고 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당시에 의료민영화법이 안 되면 의료법을 포함한 의료 관련된 법들은 제외할 거다. 그래서 의료 부분을 제외했으니 의료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정부에서 주장했죠. 그래서 보건의료단체협과 우리 전문가 단체에서는 아니다. 그 네 가지 법을 우회한 통로들을 이미 다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의료를 통합시키지 않고 분리해서도 충분히 의료민영화가 가능하니까 진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어요. 저희 보건의료단체 정책실장이신 전진환 선생님이 애쓰셔서 이걸 찾아내셨습니다. 요 지금 화면에 대한 내용은 전진환 정책국장님이 준비하셨던 발제문이에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여전히 의료민영화법이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 포함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부의 주장은 이래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의료와 관련된 네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이 법은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의료민영화와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네 가지 법을 빼더라도 우회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마치 추측한 것처럼 말했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자, 이거는 그 자리에 이 자료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2 보면 제382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이에요. 2020년 11월 23일 작년에 한참 서발법 추진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추진할 때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차관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료 관련된 4개 분야가 적용 배제된다 하더라도 이건 의료 관련 4개 법을 말하는 겁니다. 서발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보건산업 육성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 보건의료 관련 분야법이 55개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4개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51개 법들이 요 밑에 말하고 있어요.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고 그대로 이어서 말하면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병원을 만들고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지정을 하고 이런 것은 보건의료 기술법이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제약산업은 또 제약산업법, 혁신의료기기법으로 쓰고 또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은 의료해외 진출법
법이 있다. 즉 아까 말했던 서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4개의 법을 빼더라도 이렇게 나머지 51개의 의료 관련 법은 서발법에 영향을 받게 되니 우리는 충분히 의료 민영화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회의 내에서 재정위원회 내에서 차관이 말씀했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본의료 단체들이 예측했던 그대로 사실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다. 이런 것들을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이미 다 들통이 났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4개의 배제법 외에 나머지 어떤 법안들이 의료 민영화법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20대 국회에서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영리병원은 의료법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 의료법은 안 건드릴게. 병원은 안 건드릴게. 그러면 대신에 연구중심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10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줄게. 그리고 연구중심병원에는 특별히 영리자회사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영리병원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영리자회사를 통해서 마치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처럼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삼성이 만들었던 의료민영화 정책 계획 이런 문헌에도 나와요. 그 영리자회사는 영리의료법인 영리병원 허용의 전 단계라고 말한 겁니다. 혁신의료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IT 기술 같은 것들을 적용한 의료기기에 혁신의료기기라고 이름이 붙여주면 우리 의료기기라는 거는 사람 몸에 작용을 하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성과 그다음에 기존의 다른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IT 기술이 적용이 돼서 혁신의료기기라고 지정이 되면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예측만 돼도 통과시켜지는 거예요. 참 대단히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저희가 반대했었는데 이런 게 혁신의료기기법이고 기획재정부에서 딱 집어서 이걸로 가지고도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주기습치들 이런 것도 첨단 재생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의료해외 진출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도 처음부터 의료민영화법이었는데 의료해외 진출법은 보험사가 끼는 거예요. 뭐 환자들을 유치한다, 유인한다든가 병원을 소개시켜준다 하는 거죠. 아주 정형적인 보험과 병원이 커넥트를 이루게 되는 HMO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에요. 보험사와 병원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제휴를 해서 보험료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런 것 한 해 다 커넥션이 돼서 의료 민영화의 완전체가 바로 미국 HMO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해외를 통해서 커넥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의료해외 진출법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의료 산업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 라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경제자유구역법, 제주도 영리병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도 충분히 있죠. 경제자유구역에는 여전히 영리병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주특별자치도법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사업들도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도 지금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지금 확정된 상태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도 가질 수 있게 하고 뭐 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직접 다룰 수 있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규제 하나들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가 산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이미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관련된 의료 관련 4개 법을 빼더라도 나머지 51개 법을 가지고 또 51개 법 외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기획재정부 충분히 의료 부분의 민영화가 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추진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서발법 통과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리병원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법이 살아있지만 실제적으로 영리병원의 기능을 하는 영리병원들이 도입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부분에 전국민 건강보험의 예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국민 건강보험의 악영향을 받아서 위태위태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공공의료 부분에서 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건강보험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발법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서발법이라는 의료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백신을 가지고도 지금 왈가왈부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러워하고 뭐 걱정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때가 온데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도 그거를 잊지 못해서 재벌들의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정부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지 자신스럽게 딱이 없어요. 민영화에 대한 기억에서 정말 철도, 수도 뭐 이런 그 폭등했던 외국의 사례들을 엄청나게 수도값이 올라간다든가 수도의 어떤 질이 엄청 낮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얼마 전 텍사스에서 전기요금 폭등한 거 들으셨죠? 영하 20도였어요. 물론 추운 날씨긴 하지만 영하 20도라고 해서 갑자기 전기를 끌어다 쓰니까 전기가 갑자기 락다운이 됐고 심지어 텍사스주는 그 외부와 네트워크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다른 주의 전기를 끌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기 부분에 대한 민영화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진 텍사스의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상황이라고 하죠.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은 지금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 실제로 내게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비합리적이고
시기고 특히나 이런 기후 위기와 팬데믹 시기에 이런 민영화라는 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시장에만 맡긴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우리는 텍사스 전기요금의 고지서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3월 달에 통과시키고 4월 달에 그걸 국회에 이제 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할 시간입니다. 성명서 읽어주는 별강사 김형성이었습니다.